반갑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저희가 실기 기초심리상담 이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기초심리상담이 어떤 과목이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정신병원에서 환자 내담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온 내담자 또는 환자를 상담자가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 사람 처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도 파악하고 그래서 상담 목표도 잡고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주로 배웠던 이제 심리치료 이론들, 심리치료 이론들은 뒤에서 이제 따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오히려 대화 기술 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이론 첫 번째 보시면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임상심리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필드 자체가 상담실에서 활동하는 임상심리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병원에서 활동하는 임상심리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임상심리사들이 내담자가 처음 왔을 때 이 처음 온 내담자들을 초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상담실은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담자가 처음 어떤 상담소에 딱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상담소 보고 상담받아야겠다 이러고 찾아오는 내담자가 있냐?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몇십 년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실에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길 가다가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내담자 보긴 봤는데 한 5년에 한 번꼴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상담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전화를 미리 하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상담 받으러 옵니다. 그럼 상담소에 내담자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이 내담자를 처음 상담하는 처음 상담사가 있어요. 처음 상담사. 그러니까 초기 면접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임상심리사들이 주로 많이 초기 면접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제일 많이 한 경력자들이 주로 초기 면접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 상담사가 이 내담자에 대한 초기 면접을 하고 나서 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요. 그럼 이 상담사가 이 내담자를 다 상담하냐? 그럼 이 사람만 상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질 않고, 보통 상담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상담사는 이 내담자에 대한 초기 면접을 하고 나서 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상담사 A, B, C, D가 있다면, 이 중에 이 내담자는 A하고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아주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초기 면접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실에 내담자가 오면 초기 면접을 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임상심리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이 사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파악을 해서 이 문제, 그리고 이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 상담실에 A, B, C, D가 있는데 그중에 B가 제일 맞겠다 또는 C가 제일 맞겠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초기 면접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초기 면담에서의 주요 목표는 뭐냐면,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가 뭐냐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야 연결하니까. 예를 들어서 A는 부부 상담 잘해, 또는 자녀 문제 있는 사람 상담 잘해, 아니면 대인관계 문제 상담 잘해, 이러면 그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딱 연결을 할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호소하는 내담자의 심적 문제 증상을 탐색하는 거 필요하고요. 내담자가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디까지 좋아지길 원하는지, 단지 문제의 증상만 없어지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 물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치료적 관계 형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담에 대해서 처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두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상담을 왔을 때 내가 상담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치료 과정 전체를 구조하는 거. 상담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당신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몇 시쯤 와서 몇 시간 정도 상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담사는 누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틀을 갖춰서 안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장면 초기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행동 관찰. 그러니까 내담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 이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임상심리사로서 이 내담자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성격 파악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검사를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내담자의 말이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 사람이 보통 와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겠구나라고 하는 걸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관찰을 유심하게 해야 되는데 유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담자의 말과 표현을 당연히 관찰을 하겠죠. 내담자가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가,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는가 이런 것들, 맥락에 맞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신체 동작을 봅니다. 어떤 내담자들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보면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혀 움직임 없이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내담자들이 있고 어떤 내담자들은 이게 손 제스처가 너무 많은 내담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보죠. 왜 그러냐면 그런 증상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성격적 특징 때문에 그런 현상들, 그런 신체 동작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면담 태도를 보는 거죠. 이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어떤 신뢰스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경직된 또는 경계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어떤 내담자들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간혹 이유 없이. 그런 경우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용모 및 외모, 용모 및 외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끔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하면 아니 뭐 무슨 용모 및 외모를 왜 파악을 해요?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보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있냐 아니면 위생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여러분 임상심리사 활동을 하시게 되면 심리검사 보고서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거기에 100% 들어가는 게 뭐냐면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갑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겨울인데 얇은 옷을 입고 왔어 또는 여름인데 두꺼운 털옷을 입고 왔어. 그럼 이상한데 이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안에 있을 때는 좀 덜 씻고 뭐 이럴 수 있다 치더라도 바깥에 나갈 때 누가 남들이 나를 관찰하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위생 상태는 갖추려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위생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지가 않아. 너무 이렇게 꾀지지하고 뭐 이렇게 머리가 떡져 있고 막 이래. 이러면 이 사람이 기본적인 자기 관리, 자기 보호 능력도 상실했구나로 판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관찰을 하게 된다. 우리가 행동 관찰을 유심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무덤덤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기쁜 일이 있었는데 남 얘기하듯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자가 어떤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상담자의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 상담자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질문을 던지겠죠. 그래도 이해 못해. 그러면 이 내담자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학습을 제대로 못했다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담자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의사소통 능력 당연하죠.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한지 상담자와 의사소통을 잘 못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은 말을 잘하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상담자는 주로 말하고 대화하는 게 일인 사람인데. 아이들하고도 대화하고 뭐 이제 뭐 팔순 구순 노인들하고도 대화하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연습된 사람인데 상담자랑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랑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적인 또는 대인관계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 관찰을 하는 것들, 요 제목들, 7개 제목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검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관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임상 면접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임상 면접에 기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죠. 이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그 보고서를 넘겨받은 A가 이 내담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갖고 상담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상 정보, 기본적인 정보죠.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성별이 어떻게 되냐, 뭐 특별히 결혼 유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생활 유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호소 문제가 뭐냐. 상담하면서 이런 내용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요즘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우울해요.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괴로워요. 뭐 이런 호소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파악하기 좀 수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제 현 병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뭐 병적인,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정신적인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병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으면 당뇨,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 이런 것들도 같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지, 혹은 뭐 이렇게 그 상담소라고 한다면 정신과 병원에서 무슨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제 과거 병력을 혹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체적인 거는 뭐 이렇게 굳이 과거 병력까지 다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정신적으로 어떤 뭐 질환을 앓았었다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꼭 기록을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병전 성격을 파악을 합니다. 병전 성격을 파악한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내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내담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우울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 지금 근래에 우울해졌다라고 한다면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는 어떤 성격이셨어요? 대인관계는 어떠셨어요?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그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왜 기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아주 성격이 활달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해졌다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뭐 이렇게 그 우울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이렇게 사람들 안 만나고 뭐 이런 성격이었어.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 대인관계 폭이라든지 이런 게 넓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이 왔구나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이켜도 이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아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회복돼도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유추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전 성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6번, 개인력, 개인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고, 특별히 이제 상담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했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가족력, 이제 가족사를 보는 겁니다. 뭐 가족이 뭐 나 어렸을 때 뭐 흩어져서 지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을 겪어서 뭐 가족 내에 어떤 뭐 누가 이렇게 죽어서 뭐 초기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 형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이건 정신 상태 검사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그 이제 우리가 그 정신병원 같은 데서는 꼭 기록을 합니다. 물론 개인 상담실에서도 그 초기 면접자들이 이런 거 기록을 하긴 하는데, 개인 상담실에서 보다는 정신병원에서는 꼭 기록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행동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상태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내용들, 그래서 어떤 증상들로 미루어서 이게 뭐 추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서는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려요. 초기 면접을 해서 상담자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렇게 뭘 주의해서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상담 기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상담자가 받았을 때 물론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상담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임상경 면접의 내용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상적 면접의 내용 중에서 현 병력이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3번에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 병력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문제 발생 시기. 언제부터 그러면 당신이 우울증 내담자가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우울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내담자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우울한 내담자는
있을 수 있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만나본 내담자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울하진 않은데 그럼 언제부터 당신이 우울하다라고 느꼈냐는 거지. 우울하다 내가 심하게 우울한데 라고 느끼는 어떤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 이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발생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리고 발생하게 된 상황은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울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사람마다 우울이 나타나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흔히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전형적인 우울 그러면 이제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우울인데 여러분 이제 이상심리학 배우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울 중에선 초조성 우울도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우울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땐 저렇게 사람이 막 기운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우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 나타날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지냐.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나타날 때 당신은 불안하면 어떻게 그게 불안이 드러나지나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아니면 당신이 불안하다는 걸 어떻게 이제 남들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지는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울한 내담자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제 우울해서 오늘 상담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도 좀 더 만나보기도 하고 운동도 좀 더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정신병원에 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들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방법이 이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않고 어떤 방법이 새롭게 시도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럼 그 우울로 인해서 현재 뭐가 바뀌었냐는 거지.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을 안 만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이 증상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 증상은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런데 어떤 증상, 그게 우울이 됐든 불안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안 해, 친구관계도 안 해, 직장도 그만뒀어. 이러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그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상태 검사의 주요 항목과 내용은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 일반적인 외모와 면담 태도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행동 관찰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걸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 조합을 이루는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모, 그다음에 면담 행동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내담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일반적인 외모와 면담 태도에서는 뭐 복장, 얼굴 표정, 자세와 동작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면담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한테 이 내담자가 너무 의존해. 처음 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뭔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야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그 이제 5살, 6살짜리 애가 길 잃어버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 길 잃어버렸니? 이랬을 때 막 의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존한다 그러면 그것도 과한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냐, 너무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냐, 적절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냐 이런 것들도 이 내담자의 정신 상태 어떤 이 사람의 증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신운동 활동.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초조하냐 아니면 지체가 되냐 이렇게 너무 처져 있냐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막 상담하는데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되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담자의 정신운동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감정과 정서 유사한 말이죠. 감정이라는 단어와 정서라는 단어는 상당히 유사한데 이 내담자의 정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 주로 어떤 정서가 이렇게 호소가 되고 있나 묘사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제 언어와 사고를 보는 거죠. 언어와 사고를 볼 때 사고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고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고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요. 뭐 주제가 자꾸 이탈돼서 뭐 처음에 이 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 얘기 저 얘기해서 막 흩어져서 도대체 뭔 얘기 시작을 했지? 이걸 못 알아차릴 정도로 가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고의 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이 정말 그럴듯한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들을만 하냐 아니면 진짜로 그래? 이렇게 들리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망상이라든지 어떤 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6번에서는 이제 감각과 지각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의 정보를 파악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파악이 되고 있냐? 또는 이렇게 있지 않은 정보를 이렇게 환청, 환시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또는 뭐 이렇게 작은 작을 너무 크게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절한 기억을 유지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어떤 기억력이 좀 빨리 이렇게 손상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가 문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윤곽을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기출 보건 문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문제를 왜 기출 문제가 아니라 기출 보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기출 보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를 주면은 기출 문제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시험지를 걷어가 버리잖아요. 시험지에다 답을 쓰는 거니까. 이건 다 아시겠죠? 설마 이것도 모르고 공부 시작하시는 분은 없지. 실기 시험은 시험 문제가 있으면 네모칸이 있고 거기에다 답을 이렇게 쭉 써서 제출하고 그냥 이제 내가 가져갔던 그것만 들고 나오는 거니까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걸 갖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를 복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보건 문제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1번 기출보건 문제 보면 2003년, 6년, 13년, 16년, 19년도 상당히 여러 번 출제된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심사 2급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한 50% 내외가 돼요. 어떤 때는 그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50% 정도.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딸딸딸 외우시면 5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외우고 뭔가 새로운 문제를 10점 정도 더 맞아야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초기 면담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담자 행동 관찰 7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7개를 써라 그러면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예를 들어서 뭐 행동 관찰 10개가 있어. 그러면 난 10개 다 기억하니까 10개를 다 써. 소용없어요. 7개만 채점을 해. 그러니까 7번 이후로는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7개를 여러분이 쓰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심사 실기시험은 여러분이 쓰면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눈으로 자꾸 외우거나 이제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장면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눈으로 외워도 잘 써요. 곧잘. 제가 이렇게 오래 강의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만 외우시면 나중에 크게 골탕 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쓰면서 외우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핵심 이론 2번. 임상 장면에 이제 평가 면담입니다. 평가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기 면담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리검사, 풀배터리 검사를 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꼭 이제 그 풀배터리 심리검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검사 또는 이렇게 충분한 문진을 통한 평가를 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어떤 진단을 위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임상심리사가 하는 활동이 되겠죠. 임상심리사가 내담자에 대한 진단을 위한 평가를 하는 때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면담을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냐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비구조적 면담입니다. 비구조적이다. 틀이 없다는 얘기지. 틀이 없어. 그래서 비구조적 면담을 할 때는 임상심리사가 백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문 리스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울해서 왔어요. 언제쯤 우울하신데요? 이렇게 내담자의 응답을 들어가면서 점점점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비구조적 면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식 및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면담 시 상황과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서 임상가가 판단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당연히 유연하겠지. 백지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면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지. 틀이 없는데 융통성이 있지. 당연히.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이 임상심리사가 질문을 던져서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매우 큰 장점이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맹점이 있을 수 있냐면,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내담자에 대해서 나는 이 내담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쭉 들어가서 질문했는데 다른 거를 질문 안 했어. 뭐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질문 안 했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렵고요. 객관적으로 또는 수량화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틀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가의 판단과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임상심리사가 만약에 이제 이런 비구조화된 면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와 경력이 아주 많은 임상심리사가 면담을 했을 때 결과는 많이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구조적 면담의 특징.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구조적 면담이에요. 틀이 있는 거예요. 질문 리스트가 있어. 그래서 질문 리스트에 따라서 질문하게 되는 그런 면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여러 개인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집해야 할 내용, 질문 및 진행 방법, 그 다음에 반응의 기록 및 분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A가 묻냐, B가 묻냐에 따라서 다른 게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리스트대로 질문을 했으니까.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규준값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이 있어서 이 기준에 벗어나서 응답을 하면 이건 비정상, 이런 결 내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훈련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보 임상심리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제 어떤 신뢰 높고 단기간에 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질문 리스트를 벗어난 질문을 하는 게 안 되죠. 이 사람한테 이거 꼭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질문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질문 리스트에 있는 것만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담 상황이나 내담자의 상태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특징이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이 억제됩니다. 질문 리스트 외에 대답하는 건 별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질문 리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묻기도 바빠.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믹스해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반구조적 면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는 질문 리스트가 있고 나머지는 백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구조적 면담, 비구조적 면담의 장점을 동시에 살린, 믹스시킨 거다. 동그라미 니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내용과 절차를 수정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 과정에 취약한 부분을 구조적 면담으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완 절차로 사용될 경우 임상의 융통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면담의 내용. 그럼 평가 면담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단을 위한 평가니까요. 평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진단을 위한 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심리평가의 사유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심리검사 받으려고 하세요? 심리검사 받겠다라고 왔으면 풀배터리가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보통 뭐 아무리 저렴하게 하는 상담실도 풀밭들이 한 30만 원? 많이 받는 데는 한 100몇십만 원 받는데 또 제가 봤어요. 병원에서. 그거를 그냥 심심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돈이 워낙 많아서 쓸 데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 주변엔 그런 사람 못 봐서.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제출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최근에 들어서 뭐 너무 뭐가 이상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에서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 검사를 받는 사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리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 이제 군대에 가려고 신체 검사 받는데 이거 결과 제출하려고. 그럼 뭐겠어? 가능하면은 나쁘게 나오면 내가 뭐 이렇게 좀 면제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의도가 있겠습니까? 좋게 나와서 저 해병대 가려고요. 이런 경우에 심리검사 그런 건 없거든. 신체 검사를 하지 심리 검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뭔가 나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과장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심리평가를 뭐 때문에 받냐. 어떤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 제출하려고요. 이렇게 한다면 뭐 입사하는 앞둔 사람이 회사에 제출한다 그러면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평소 그 자기가 원래 있는 상태보다 더 좋게 이렇게 자꾸 드러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기 위해서 평가 사유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부적응 문제 및 의뢰된 사유,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환경 및 생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D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검사를 받으려고 하냐? 주 문제 혹은 증상은 뭐냐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주 문제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발생 경과, 그 문제가 생활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대처 노력, 이전의 치료 경험이 뭐가 있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내담자는 이래서 이렇지 않을까, 이런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발달사적인 정보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평가문답을 할 때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가족적인 이런 정보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선 주 문제와 함께 그 문제의 경과 및 생활에 미친 어떤 영향들, 그리고 발달사적 정보에는 개인의 발달력, 가족력, 사회력, 학업, 그다음에 직업력, 의학력, 병을 어떻게 치료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담자 현재 문제와 적응, 주변 환경은 물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의 어떤 변화된 역사, 사회적 조건, 경험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리얼,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발달사적 정보는 심리 검사나 행동 관찰 등으로는 구하기 어렵고요. 대체는 면담을 통해서 질문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면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신 상태 검사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담자의 말, 표정, 자세, 동작, 태도 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정신상태를 평가하고요. 문진을 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니은 정신상태 평가는 내담자 혹은 환자를 관찰하고 자기 진술을 이끌어내고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행동적 기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에 보시면 현재 정신병리의 문제인 평가 내용들, 그 다음에 성격 구조 파악, 그 다음에 정신병리 문제의 역사적 발달적 선행 요인 확인, 치료에 필요한 능력, 그 다음에 치료 참여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 동그라미 1을 보시면 용모, 외모, 그 다음 면담 태도, 뭐 정신운동 활동, 정서적 반응, 언어 사고, 그 다음에 감각지능, 기억력, 진압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의 평가적 면담 시 유의사항. 어떤 내담자가 의뢰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임상심리사로 심리 검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상담실에 올 수 있죠.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서 이분을 면담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적응적인 사고와 경험을 상담자가 강화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청이라든지 환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주 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담자들이 환청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담자가 관심을 막 갖고 막 더 열심히 듣고 막 이러면 그게 강화적 요소가 돼서 그걸 더
이렇게 과장해서 또는 그걸 이렇게 더 열심히 얘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담자의 그 어떤 치료, 그다음에 내담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사자도 마찬가지, 임상심사도 우리가 중립적인 자세로 이렇게 어떤 비판적이거나 뭐 더 지지적이거나 뭐 이렇게 그 강화하는 병리를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자체를 강화하는 건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병리를 강화하는 건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와 경험을 강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괴한 생각, 기괴한 감각, 경험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우리가 면담을 진행할 때 그 보통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그 이렇게 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삐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관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제를 벗어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잡고 그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점 유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종 초점을 벗어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초점으로 돌아와서 요 주제를 이렇게 자꾸 다룰 수 있도록,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꾸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사고가 망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담자의 사고가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 망상은 우리가 공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해요.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망상은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생각인데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뭐 자꾸 하는 일이 잘 안 돼. 근데 이제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뭐 못되게 하려고 막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실제 그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하는 일 다 제쳐놓고 나 망치게 하려고 이게 모든 걸 다 걸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나 망치게 하려고 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 망치는 게 취미인 사람이다 그러면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없다는 게 아닌데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다면 이건 참 진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죠. 상담자 입장에서, 우리 임상심의사 입장에서 진짜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망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얘기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망상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 임상심의사 입장에서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보통 이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바람을 폈대. 근데 진짜인가?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다 하는데도 그 내담자가 믿고 있어.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망상이고. 근데 이제 단박에 상담자가 또는 임상심의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 어떤 타당한 증거, 합리적인 어떤 설득 이런 게 주어졌는데도 생각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실제 제 내담자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어디 20분 나갔다 왔어. 바람 피고 왔다는 거야. 야, 20분 만에 바람을 핀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람을 펴? 20분 만에 바람을 피냐. 이제 그리고 남편이 그게 바람 핀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뭘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증거를. 그랬더니 미리 준비해서 나 속이려고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아내분이.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증거가 제시가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게 가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객관적인 증거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상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착각에 의해서 혹시 이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제가 나한테 욕했나? 아니면 제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라는 증거가 되어 있으면 내가 오해했구나가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죠. 그럼 건강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이걸 제시했는데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걸 미리 만들어놔서 나한테 보여주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무시하고 이걸 유지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게 망상입니다. 망상의 전형적인 특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전형적인 망상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도 진짜 그랬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망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그라미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적 내담자의 평가 면담 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면 내담자가 망상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쳐요. 그 얘기는 이 내담자가 수도 없이 들었거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상담을 왔는데 상담자도 그래. 그럼 뭐가 달라? 그 상담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담자의 사고를 깨버리거나 부수거나 그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상담이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적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은 내담자의 망상 체계 자체를 깨뜨려 버리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담자를 수용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접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정서와 현실을 구분한다고. 기분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는 두 개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 뭐 나한테 애정이 좀 식은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 사람이 바람 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다고. 근데 바람 폈다는 사실, 느낌 때문에 사실이 생기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거다.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서 망상 경험에 대해서 지각과 해석을 구분해 줍니다. 내가 실제로 파악이 된 것과 그것에 대한 해석, 파악한 객관적 정보와 해석, 이 두 개는 구분해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보고문제 2번 문제 보시면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신질환자의 평가 전 면담 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증상을 우리가 강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대화의 주제, 상담의 주제를 초점을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첫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